자, 오늘 함께 떠나볼 곳은 바로 호안미로의 초현실주의 세계입니다. 강렬한 색채와 좀 기묘해 보이는 형태들, 그 속에 담긴 꿈과 저항, 그리고 자주의 언어는 과연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단순한 선, 강렬한 원색, 호환 미로의 그림을 딱 보면 그렇죠.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천진난만한 아이의 낙서일까? 아니면 우리가 풀어내야 할 어떤 심오한 암호 같은 걸까? 맞아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도대체 호안미로는 어떻게 이성의 통제를 넘어서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캔버스에 펼쳐내는 그런 독창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한테는요, 그 시작점이 된 땅이 있잖아요. 미로에게는 그곳이 바로 스페인의 카탈루니아였습니다. 그의 모든 예술은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금세공사이자 시계 제작자의 아들. 아버지는 당연히 안정적인 가업을 잇기를 바랐겠죠. 하지만 어린 미로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는 카탈루냐의 들판을 거닐면서 작은 곤충이나 식물을 관찰하는 데 온 마음을 빼앗겼거든요. 아버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예술가의 불꽃은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캔버스를 채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기, 카탈루냐의 풍경이었어요. 붉은 흙, 뜨거운 태양,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들. 그러니까 훗날 그의 그림을 가득 채우게 될 별, 새, 여인 같은 형상들은 전부 다 이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길어올린 것들이죠. 근데 예술가의 길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5살 정말 야심차게 열었던 첫 개인전이 대중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말아요. 그림은 조롱거리가 됐고 비평은 냉혹했죠.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무너졌을 이 완벽한 실패가 미로한테는 오히려 혁명의 기폭제가 된 거예요. 그는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당대 예술의 심장이었던 파리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그는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초현실주의였죠. 이성의 지배를 거부하고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탐험하던 예술가들. 그들 사이에서 미로는 드디어 자기 내면에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예술에 날개를 달아준 혁명적인 방법, 그게 바로 오토마티즘, 우리말로는 자동기술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머리로 생각하고 계획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붓을 내맡기는 거죠. 아니,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자, 첫째, 뭘 그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일단 버립니다. 이성의 개입을 딱 차단하는 거죠. 둘째, 꿈에서 봤던 이미지나 문득 떠오른 직관을 그대로 붙잡아요. 마지막으로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선들이 춤추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캔버스 위에서 형태가 스스로 태어나도록 말이죠. 자, 이 그림, 경작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오토마티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귀가 달린 밭, 신문에서 잘라낸 눈, 분명 카탈로니아의 풍경은 맞는데 현실의 논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죠. 이게 바로 미로가 마음의 눈으로 본 꿈과 현실이 뒤섞인 환상적인 풍경인 겁니다. 미로 그림을 계속 보다 보면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이건 그가 만든 꿈의 언어, 일종의 상형 문자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여성은 대지, 생명, 창조를, 새는 시인의 영혼이자 자유를, 그리고 별은 천상의 세계와 꿈을 상징하죠. 이 비밀 코드를 알고 나면 그의 세계가 훨씬 더 풍부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미로의 예술이 그냥 개인의 내면 세계에만 머물렀던 건 아닙니다. 세상이 전쟁이라는 광기에 휩싸였을 때 그의 붓은 시대의 비극에 맞서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자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어요. 스페인 내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그의 예술을 정말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전쟁 전 그의 그림이 노래나 시에 가까웠다면 전쟁 시기 그림들은 뭐랄까 비명과 절규에 가깝죠. 색은 어두워지고 형태는 뒤틀렸습니다. 개인의 꿈을 그리던 화가에서 시대의 고통을 증언하는 목격자로 변모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의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일화가 있습니다. 프랑코 독재 정권이
그의 고향 말인 카탈루냐어 사용을 금지하잖아요. 그러자 미로는 보란 듯이 모든 작품에 자신의 이름을 카탈루냐어로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칼에 맞선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던 거죠. 그토록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미로는 예술의 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이 꺼져가는 세상에 타오르는 불꽃이 되기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한편의 시가 되기를 바랐던 거죠.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간절해지는 법이니까요.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미로의 예술은 캔버스라는 한계를 넘어서 정말 폭발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냥 화가일 뿐만 아니라 조각가, 도예가, 판화가였고요. 그의 꿈들은 이제 3차원의 현실 공간으로 걸어 나오게 된 거죠. 그의 말년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였습니다. 나치를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렸던 희망의 상징, 성좌 연작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요. 마침내 고향 바르셀로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미술관을 선물했죠. 수많은 상과 영예 속에서도 그는 9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아이처럼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산은 한 사람의 작품 목록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의 자유로운 표현 방식은 바다 건너 잭슨 폴록 같은 추상 표현주의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감을 주었고요. 그리고 그의 조각과 테피스트리는 미술관을 넘어서 공항이나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예술로 바꿔놓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그가 도달하고자 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싶다. 이건 어른이 되기를 포기하는 그런 퇴행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의 모든 규칙과 편견을 넘어서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했던 그 창조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한 위대한 예술가의 마지막 선언이었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계산과 효율, 정답만을 강요하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적이 언젠가요? 호암미로처럼요.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던 가장 눈부신 색채와 자유로운 형태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